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배우면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시간이죠.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하는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 오늘은 이제 101번째, 앞으로도 101, 뒤로도 101이네 해서 101번째인데, 오늘부터 이제 카리에 성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카리에 성당을 첫 회로 건축 구조라든가 이름의 뜻, 그 다음에 카리에에 담겨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 이런 걸 살펴봤고, 오늘부터 이제 원래는 한 번에 멈출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7차례에 걸쳐서 카리에 성당에 있는 시각 예술을 아주 심층적으로 짚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성소피아 성당에서 봤던 그 이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단순한 상징이기 때문에 서사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성경 내용을 이렇게 서사가 있잖아요. 거기엔 전후 맥락이 있고, 그 성경 맥락을 이렇게 시각화해 놓은 그런 예술이어서 굉장히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좀 흥미롭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이 동로마 제국과 이 서유럽 사회에서의 성경 묘사, 신학적인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서유럽 사회의 시각예술, 기독교 시각예술에서의 표현과 여기 있게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가 관심 있는 분들도 지켜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아마 기독교 예술에 관심이 계신 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요셉은 누구나 들어서 알지만 요셉을 다룬 시각예술 보신 적이 있나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를 자세하게 다뤄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굉장히 관계 그러니까 좀 야릇한 미소를 지을 수도 있는데, 동로마 신학에서는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한 건지, 이걸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이제 비잔틴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이제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비잔틴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비잔스라는 사람이, BC 한 7세경에 오늘날 이스탄불 지역에 도시를 건설했다. 그래서 그 비잔스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장소전미사인, 그리스의 장소전미사인 온, 그래서 비잔스가 세운 도시에서 비잔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은 장소전미사가 움이기 때문에 비잔티움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비잔티움으로 불리다가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름 바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잔티온이라는 이름을 사라진 건데, 후대의 서유럽 역사에서 동로마 제국권역의 어떤 그리스 정교와, 그 다음에 그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 중심의 서유럽 사회 종교가 1054년 이후에 갈라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유럽 사회에서는 이 동로마권역의 그리스 정교권하고 본인과를 차별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잔틴 이런 이름은 서유럽 중심적인 가치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쓰고 있는 용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로마 제국의 예술하고 그럴 때는 비잔틴 예술 그래야 뭐가 있어 보이지, 그냥 동로마 예술 그러면 좀 별로 감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 그 비잔틴 용어는 저는 사용을 안 하다가 예술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이제 가끔 비잔틴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30년에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을 만든 뒤로 1453년 오스만 튀르키예 메흐메드 2세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1100년 동안을 단 한 번도 비잔틴 제국이니 동로마 제국이니 이런 이름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비잔틴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 용어로는 그냥 로마 제국이라고 불러야 되고, 비잔틴 제국이라는 용어는 그냥 서유럽 중심적인 역사관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는 이제 예술혁명과 생산혁명, 금속혁명과 문자혁명이라고 하는
23만여 년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의 중요한 네 차례의 진화의 변곡점에 이제 중심에 있거나 그 중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사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내에 38개의 주요 탐방지, 뭐 더 있습니다만 제가 다녀본 38개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거고, 이스탄불은 왼쪽 꼭대기에 있는 테오도시우스 성벽,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손자인 테오도시우스 2세가 5세기 초에 마련한 테오도시우스 성벽 안쪽으로, 동쪽으로를 우리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시가지의 주요 유적과 박물관을 살펴보는데, 특히 이제 이쪽 보스포러스 해협 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이 지역은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요 유적과 박물관을 잘 외워두시면 이스탄불 탐방할 때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 세 번째죠. 기독교 유적에서 아야소피아 우리가 살펴봤고, 이린의 성당을 우리가 또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제 카리에 성당의 시각 예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우리가 이제 이스탄불 그러면은 관심을 갖는 게 먼저 보고 싶은 게 성소피아 성당인데, 성소피아 성당은 뭐다? 건축적으로 로마 건축을 계승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전통적인 돔 양식과 바실리카 양식을 합쳐놓은 돔 바실리카 양식, 그리고 펜던티브 돔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건축 양식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그 성소피아 성당을 우리가 이제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 거고, 카리에 성당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건축사적인 의미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동로마 제국의 시각예술사 차원에서 동로마 시각을 기독교 시각예술로 동로마 신학을 어떻게 해석해서 표현했느냐라고 하는 시각예술적으로는 독보적인 데가 카리에 성당입니다. 성소피아 성당에는 이 성상 파괴 기간 동안에 주로 대부분이 파괴가 되고, 9세기 후반에 이콘 형태의 주로 뭐 마리아나 판토크라트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그러한 종교화들인데, 이 카리에 성당은 이제 서사가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7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퀴즈 A죠? 마리아가 수태를 한다 그랬을 때 요셉이 처음에 어땠어요? 태연에게 수용했어요? 그러면 혹시 딴 남자 만난 거 아니야? 약혼했는데 자기랑은 뭐 손도 한 번 안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 표현 잘 안 되네. 잠깐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의심혼란했어요? 근데 요셉은 성인인데 의심혼란했어요? 의심혼란을 왜 중단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혼란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유대 사회라는 거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인적인데, 남성 혈통인데 내 혈통이 아닌 다른 혈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근데 그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포기했어요, 그냥? 뭐 포기했어? 천사가 알려준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다. 베들레헴으로 이동? 왜 베들레헴으로 가요? 왜? 신혼여행? 허니문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러한 그 자세한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또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성경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거를 다 알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각예술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워요. 자, 인구조사는 또 뭔 일이냐. 자, 비잔틴 예술에서, 그러니까는 동로마 제국의 시각예술에서 요셉을 어떻게 묘사해요? 잘생긴 다비드처럼 묘사를 해요? 늙고 구부정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요? 왜? 왜 늙고 구부정하게? 왜 늙고 구부정하게 요셉을 묘사를 해야 돼요? 유대인의 예술 기법이 원래 그래요? 그리스 조각에서 보는 잘생긴 다비드 같은 그런 조각이 나오면 마리아하고 관계가 의심되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혈통이 생물학적인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아, 예? 응? 한번 보시자고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카리아 성당의 시각 이미지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왜 나르텍스라는 게 이제 카리아 성당의 입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구가 바깥 입구인 왜 나르텍스, 내부 입구인 네 나르텍스로 나눠지는데, 왜 나르텍스와 네 나르텍스의 모자이크가 많은 거거든요. 그 왜 나르텍스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아 성당은 이제 이렇게 왼쪽 꼭대기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그 위에 블라케르나 궁전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만든 로마 황궁은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포러스 해협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 지도상에 보면은 밑에서 부클레온 궁전이라는 게 이제 그 전체 그 로마 궁전의 항구 쪽을 우리가 부클레온 궁전이라, 그러니까 별도로 궁전이 있었던 게 아니고 대궁전이 크게 있으면 이 궁전 자체에 전용 항구를 뒀기 때문에 그 전용 항구랑 붙은 부분을 부클레온 궁전이라고 하고, 오늘날 가보면 이제 발굴을 조금 하는 게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조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클레온 궁전이고, 그것은 전체 대궁전의 일부고, 대궁전 유적을 잔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즘은 거기 있는 모자이크 박물관, 대궁전의 페리스틸리움, 회랑 부분이 남아있고 거기에 모자이크가, 흙을 밟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자이크 설치해 놓은 거를 그대로 박물관으로 꾸며놓은 걸 보기 때문에 원래 로마 제국의 원래 궁전은 오늘날 저 두 군데에서 잔영을 볼 수가 있고, 11세기 정도가 되면은 이거를 절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항구에 여기가 강물이 퇴적이 돼가지고 항구를 쓸 수 없게 되면서 가운데 있는 골드논으로 항구를 옮기면서 수도를 블라케르나 궁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1453년 오스만 튀르키예 함락당할 때 수도는 밑에가 아니라 카리아 성당 위에 있는 블라케르나 궁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5월달 탐방에도 저기도 한번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테오도시우스 성벽 안쪽으로. 왜냐하면 저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만든 거는 5세기 초거든요. 그때 이제 저까지를, 그 카리아 성당 있는 그쪽까지를 시가지 내로 포함시킨 거예요. 원래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카리아라는 게 코라라는 말이고, 그리스어의 코라는 뭐다? 교회. 원래 콘스탄티노플 시가지에 떨어진 교회였는데 저기까지를 테오도시우스 2세가 교회가 아닌 시가지로 포함을 시켰던 거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고, 성소피아 성당도 성소피아 성당은 펜던티브 돔이고, 커다란 돔을 삼각 곡면 받침대라고 하는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원형으로 위대해가지고 이렇게 받쳐주는 요런 펜던티브 돔이고, 카리아는 스퀸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왼쪽에 보는 게 성소피아 성당의 그 펜던티브 돔이죠. 그러니까 돔이 이렇게 있고, 돔 밑에는 이제 원통형 드럼 세탁기, 원통통을 드럼이라는 게 드럼으로 받쳐주고, 그 드럼 받치는 거를 4개의 삼각 곡면대인 펜던티브로 받쳐주고, 그 밑으로는 기다랗게 교각으로 받치는 요런 게 이제 펜던티브. 뭐 정확한 그림은 압니다만 저거를 참고해 보시고, 스킨치는 뭐냐면 돔이 있고 드럼이 있는데 그 밑에 드럼을 펜던티브가 받치는 게 아니라 사각형으로, 짓기가 쉽겠죠? 사각형으로 해놓고 그 드럼 받치는 거를 스킨치라고 하는 뇌 구퉁이에다가 대요. 그러니까 크게 돔을 만들 수 있어요? 크게 못 만들어요? 크게 못 만들죠. 펜던티브 마냥 드럼 자체를 받쳐야 되는데, 그러면 크게 돔을 만들 수 있는데 성소피아 성당처럼 스킨치라고 하는 거를, 요걸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다 받치기 때문에 돔을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건축 공법은 간단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후대에는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후대로 갈수록, 이게 사진이 오셨는데, 우리 들어오세요. 네. 예. 아주 뭐 고개 들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후대로 갈수록 계속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퇴보할 수 있고, 또 어떤 게, 그러니까 128년 완공한 그 판테온의 돔 건축 기법인 콘크리트 타설 기법은 사라져가지고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펜던티브도 이게 또 단점도 있는데, 커다랗게 할 때는 저거를 쓰면 좋은데, 이미 이제 동로마 그 후반기가 되고 그러면 저런 거를 크게 지을 수 있는 국력이 안 됩니다.
경복궁 짓고 흥선대원군이 실각하잖아요. 예, 이기 때문에 큰 공사를 일으킨다는 거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재원을 마련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찍어내게 되니까 그때 이제 당백전이라는 돈을 흥선대원군이 막 찍어내면서 어떻게 됐어요? 돈을 찍어내면 이달에 찍어서 한국은행에서 풀면 다음 달에 인플레가 와요? 최하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인플레가 솟는. 그래가지고 그 경복궁 짓고 인플레가 당백전 때문에 그걸 막 찍어서 돌려가지고 인플레가 해가지고 결국은 조선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이 무너질 때 대개 그렇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군사비를 유지해야 되고 세계를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그거를 돈을 막 찍어내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거고 요즘 미국은 돈 무지하게 찍어내죠. 네. 영국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1944년 2차 세계대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면서 기축통화인 파운드를 버리고 달러로 간 게 파운드 막 찍어내가지고 돈 쓰면서 더 이상 그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는 안 돼요. 이게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러면 제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달러 패권으로 넘어온 지 한 80년 됐는데 글쎄 이제 미국이 얼마나 더 찍어내나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동로마 후대로 가서는 큰 거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거를 져야 되니까 공법을 펜던트에서 스킨치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이제 카리에 성당의 구조도죠. 위에서 내려오는 평면도에서 현재 들어가는 입구는 밑에 하늘색으로 쳐놓은 전류 들어가요. 좀 이따 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글리 들어가면 파라클레시온이라고 하는 프레스코 이 장례 공간이 있고 본당은 이제 절로 들어가는데 웨나르텍스, 네나르텍스 두 개의 현관 부분이 있고 그 안쪽으로 이제 나우스, 네이버 본당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저 왼쪽 끝에 있는 웨나르텍스에 있는 모자이크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어떻게 웨나르텍스는 탄생,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이 뭐예요? 성스러운 신이 인간의 몸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스러운 하나님인데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다른 표현을 바꾸면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러면 신이 마리아의 몸에서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얻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네나르텍스로 들어오면 이제 뭐 예수 마리아의 또 생애도 있고 판타크라토로 예수 그리스도 그림이 여기 있고 또 이제 흥미로운 그림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 일단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그리고 본당에 들어가면 이게 조금 달라요.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낮에 좀 설명드리고 파라클레시온이라는 데가 여기가 부활의 공간입니다. 여기가 아주 또 흥미로운 그 어떤 동로마 제국 이 시각예술의 어떤 그 부활의 토폴로지를 여기서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살펴드리도록 하고 일단 모자이크는 나르텍스 두 부분에 프레스코는 파라클레시온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본당은 뭐냐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우리 PD님이 한번 틀어봐 줘봐요. 동영상 여기 동영상이 이제 제가 이 카리아 성당 입구로 들어가서 파라클레시온하고 네웨 카르텍스하고 이렇게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생겨먹고 굉장히 작기 여기 입구예요. 네. 이제 터키에서는 여성들이 저걸 뒤집어 쓰고 다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입구예요. 밑에 아까 해놨던 하늘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파라클레시온. 절로 들어가면은 저게 네나르텍스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파라클레시온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13세기 오리지널 프레스코입니다. 크진 않은데 이게 이제 아주 독특한 그 동로마 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하나하나 제가 자세히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고 그죠. 여기 이제 요건 테오토코스죠. 그래서 어떤 그 신의 어머니 이렇게 마리아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소피아 성당의 그 어떤 도매 공법이죠. 그러니까 펜던티브는 아니지만 그 하중을 줄여서 창을 주변에다 만들고 자, 요건 이제 벽면이에요. 벽면. 여기 벽면이 있는 거고 이렇게 정신없이 찍었냐. 제가 촬영 솜씨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셔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많은데 저걸 뭐 저도 저거 찍을 때 자세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아주 다 찍진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찍어온 걸 다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건 그래도 다 찍어 갖고 왔더라고. 사진으로 제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일단 내부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이게 나왔죠? 나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네나르텍스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 모자이크가. 저 모자이크가 뭔지는 아시면 깜짝 놀래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건 데이시스 모자이크죠?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이게 아주 동로마 신학이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모자이크. 이건 판토크라토르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아주 그 흥미로운 서사가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해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이거 마리아와 요셉, 이 여자 누구야? 마리아와 요셉,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호구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이 유아학살하는 거, 이런 장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신약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대개 보면 이게 이제 본당 쪽인데, 본당 쪽은 없어요, 이게. 없고, 여기 이제 굉장히 조그마해요. 그래서 금방 봅니다. 여기 이제 꺼주세요. 시끄럽네. 이게 전리 나가는 거예요. 또 있나 보다. 여기 라자로의 부활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아학살. 헤로드 왕 보신 적 있어요? 여기 헤로드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의 유아학살 부분도 나오고, 요런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저게 이제 출구로 나가면 되는 거고, 요것이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그린 모자이크예요. 저기가. 그래서 아주 요셉의 모습이 잘 나와 있고, 여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사진으로 하나씩 저걸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은 이제 접고 다시 이제 요거로다가 나왔죠. 동영상은 봤어요. 마리아 요셉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부분이 그 푸른 하늘색 입구로 들어가서 파라클레시온 프레스코 보고, 그 다음에 네웨 나르탁스의 중요한 어떤 이 모자이크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원래 이제 모자이크의 중세 기독교 모자이크 예술의 진수는 시칠리아 팔레르모의 노르만 궁전 예배당에 있는 게 최고 압권입니다. 오리지널로. 12세기의 모습 그대로 지금 남아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해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고, 그런데 주로 이제 어떤 구약, 신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물론 콘스탄티노플의 장인들이 와서 만든 거긴 하지만, 동로마 신학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르만 왕조 자체가, 그리고 그때 그걸 만든 황제들이 이제 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럴 텐데, 이거는 서유럽 카톨릭의 영향이기 때문에 동로마 신학이 반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레 성당은 규모는 작지만 동로마 신학이 반영된 그러한 데서 독보적인 거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라벤나에 가도 이제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구약 얘기들이 많아요. 구약 얘기들이. 그리고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나와 있는 건 여기서 아주 이게 독특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요건데 여기에 저 반돔이 이렇게 돼 있죠? 요 반돔에 있는 여기에 이제 이게 마리아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이 내용이 뭐냐면은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주민은 자기 고향에 가서 인구 등록을 하라라는 영을 내렸다라는 게 이 신약에 적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호적이라는 거 없어지고, 그래도 있긴 있나? 해서 있잖아요. 그 전 호적에. 그러니까 그 호적 제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오는 내용이 완벽히 이행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출생신고할 때 어디 가서 해요? 자기 주민자치 때 옛날에 이제 읍면동사무소 가서 하는데, 반드시 거기서 뭘 적어야 돼요? 본적이 어딘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고향의 아버지와 그 조상들이 적이 원래 어디느냐 본적 적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불과 30, 40년 전까지, 20, 30년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도
누군가가 새로 출생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조상의 원래 출신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본적을 적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한국 사회 특유의 아주 고질병이죠. 지역 차별이나 어떤 지역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지역 어쩌고 이런 거 우리 사회에 있는 그거 없애려고 본적 적고 이런 거 없앴지만 그래도 지금도 가면은 그거 다 떼어보면은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걸 생각하면 이게 그대로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유대 땅은 로마의 그 식민지였는데 여기에서는 로마가 중요한 게 인구 관리잖아요. 인구 관리가 왜 중요해요? 세금이잖아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늘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로마 입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통계를 잡고 있어요. 세금도 걷어야 되고 주민을 통치해야 되고 그래서 인구 관리를 할 때 핵심이 뭐다? 자기 조상 출신지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데다 등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 30, 40년 전에 호적제도랑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민은 자기 고향에 등록을 하라. 요셉은 누구 가문이에요?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이 좋아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요셉 어쨌거나 어떻게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했던 간에 중요한 거는 요셉의 부인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요셉의 부인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요셉의 자식이고 그러면 인구 등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려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조상 고향 본적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저 장면을 묘사한 이유가 뭐예요? 밑에 붉은색으로 쳐놓은 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그냥 어떤 그 신화 속에서 종교의 어떤 그런 그 성령으로 어떤 그 가상의 영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사건, 이벤트였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 이렇게 해가 성령을 해서 나왔대.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못 보더라도 그 신학적인 게 실질적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사건이다. 이게 동로마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핵심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각예술 묘사할 때 뭐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엄마 아빠가 이동하는 모습을 시각예술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래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요셉은 뭐예요? 내가 손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한 거지?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잖아. 네. 우리 회원님들이 여기 오늘은 이제 여성 회원님들 오셨는데 내 남자 파트너가 남자는 임신을 못하니까 입장은 바꿔놓고 역지사지해서 내가 남자인데 내 파트너가 나랑 손도 안 잡았는데 임신했어. 그 고민을 담아내는 인간적인 요셉의 고민하는 모습 이거잖아. 파리 세느강 남단의 그 로댕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 진품모가 있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 거기 가보면 저는 그거보다 그 주변의 경치가 너무 이뻐가지고 로댕 박물관에 가면 그래서 바로 사람이 생각하거나 고민할 땐 어떻게 해요? 이래고 고민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파혼해, 말어. 네, 고민해. 고민하는 요셉의 인간적인, 실제 인간의 모습,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천사가 알려준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또 진행이 돼. 이게 내러티브가 구성이 되잖아요. 좋다. 하늘의 뜻이라니까 내가 받아들이마.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러면은 아내로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조상의 원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누라 딱 태우고 마리아 나귀에다 태우고 자기는 뒤에 따라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거를 그린 거예요.
자, 요셉이 아주 씩씩하고 멋진 남자예요. 요셉이 전화에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의심했죠. 이게 뭐냐, 어떤 놈이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동정녀 수태가 이제 성령 잉태였음을 알고 이렇게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이게 어떤 신의 뜻이고 그런 신의 어떤 뜻으로 벌어지는 신비한 현상을 이해하고 그걸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예요? 중요한 게 여기서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마. 이게 중요한 거야. 당대의 사회관념상 여자가 딴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그건 고발하면 그건 처형이에요. 근데 이제 마리아를 내가 이제 품어주는 거지. 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신비를 이해하는 인간 이성, 고민하는 요셉에서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요셉으로다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요셉이 멋진 남자예요? 굉장히 멋진 남자예요. 멋진 남자예요. 보면 볼수록 더 구부정해가지고. 네. 요게 둘이 거리를 떨어뜨려 놔야 돼요. 부부면 같이 해놔야 되잖아. 근데 떨어뜨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보는 분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생물학적인 접촉을 추호라도 의심할 수 있는 구실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구부정하고 머리도 허옇게 다시고 아유 요셉은 억울해 죽겠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요셉도 마리아도 성인으로서 이렇게 표시하는 뒤에 후광을 이렇게 해놨죠?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관계 설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접촉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따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딱 보고 갑니다. 자 이건 무슨 장면?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아주 희귀한 장면이에요. 저 처음 봤어요. 뭐예요? 이게 바로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마리아는 알겠죠. 그 요셉도 알겠죠. 특유의 꾸부정에게 이렇게 이승 요셉이야. 네. 그 왼쪽은 뭐예요? 문서를 파피루스 문서를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호구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거지. 나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 와서 우리 다윗의 후손이고 이제 아기를 낳을 판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왼쪽에 앉은 자가 누구예요? 응? 헤롯? 이거는 베들레헴인데 아직 이거는 헤롯 왕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그 지역의 이제 관리겠죠. 높은 관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호구 등록하는 센서스, 인구 센서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곧 낳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등록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유대 총독이겠죠. 거기에 로마 관리고 마리아고 요셉이고 해서 이제 마리아의 그 어떤 성령 수태로다가 혼란에 빠진 요셉이 어떤 천사의 설명을 듣고 이제 의심을 접고 자기가 보호하기로 마음을 먹고 고향 다윗의 어떤 그 지역인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인구 등록을 하고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저기에서 태어날 자식을 나의 법적인 아들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저는 이제 얘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늘 저런 걸 항상 보면은 징기스칸이 생각나는 거예요. 징기스칸의 큰아들이 자기 혈통이에요? 아니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보르테가 낳은 아들은 맞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보르테가 낳은 4명의 아들들, 자기 혈통이 아닌 큰아들하고 나머지 자기 혈통 아들 4명을 일단 징기스칸은 똑같이 하고 나중에 제국을 분할할 때도 4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는데 근데 그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아버지는 똑같이 한다 그러지만 그 다른 아들들이 그 형을 인정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치가 아주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에게 품으려고 그랬지만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도 일찍 죽습니다. 네. 그런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국을 일구는 사람은 그런 큰 일 다 수용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셉도 성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고향 가서 이제 이렇게 등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호구 등록하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들이 왜 자세히 이렇게 돼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당에 들어왔을 때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신으로 믿고 이제 야훼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걸 믿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신비한 어떤 이 어떤 정신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있던 실화야,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구 등록하고 이런 것도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성육신화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제 인류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의심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꾸 역사적인 맥락을, 역사적인 서사를 형성해 주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아까 세 장면이죠. 수태해가지고 요셉이 고민하는 장면. 그때까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수태이니까.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로 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 이때부터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와서 호구 등록을 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뭐예요? 그냥 신적인 탄생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당대 동로마 신학에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뭘로? 실질적인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만들기 위한 신학의 시각 예술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절대 떨어뜨려 놓잖아, 항상. 관리 마냥 붙여놔도 되는데. 항상 무슨 사이 안 좋은 부부 마냥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접촉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로마의 공식, 이게 로마 제국이잖아요. 이게 동로마도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의 공식 인구 센서스로 인구 등록을 한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거를 위에 예언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뭐예요? 항상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어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예언적인 내용들이 실제 역사화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미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착착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거를 세 장면으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의심하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장면, 그리고 이제 내가 다 받아들이고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당시 로마 법령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 가서 실제 로마 관청에 가서 인구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